그 첫 번째는 이 스펙트럼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소 원자의 이 선 스펙트럼과 관련된 문제, 이렇게 두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오늘 배우는 내용은 화학을 하는 친구들은 2단원 하면서 아마 했었을 겁니다. 그거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오케이? 우리 스펙트럼이 뭐였어요? 스펙트럼이 우리 어렸을 때 이거 그림 그리세요? 이 프리즘에다가 내가 백색광을 쏩니다. 백색광을 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경계에서 우리 방학 때 배웠잖아. 이 경계에서 뭐해? 서로 다른 매질이니까 굴절하겠지? 굴절을 해요. 굴절을 합니다. 근데 굴절을 적게 하는 놈이 있고 굴절을 많이 하는 놈이 있어요. 또 여기서 또 경계니까 또 굴절을 합니다. 또 굴절을 합니다. 이렇게 빛이 퍼져 나와요. 그래서 프리즘을 통과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빛으로 나누어지는 이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빛의 분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어떻게 분산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스크린을 댑니다. 오케이? 스크린을 대게 되면 위쪽부터 아래쪽으로 빨주, 노초, 환원부 이렇게 연속적인 세개띠가 나타납니다. 이 연속적인 세개띠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바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요놈의 백색광에는 빨주노토, 파남보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됐니? 우리가 이 빨강색 쪽이 파장이 어떻다 그랬어요? 파장이 길다고 했습니다.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다라고 했습니다. 자, 파장이 짧아요. 진동수 어때요? 진동수 크죠? 진동 프리퀀시. 자, 파장이 길어요. 진동수 어때요? 작아요. 자, 우리 방학 때 배웠던 거. 자, 이 파동의 세기를 결정하는 물리량이 바로 진동수였잖아요. 진동수가 커요. 어찌까? 에너지 커요. 진동수 작아요. 에너지 작아요. 됐지? 이때 빨간색 바깥쪽에 도달하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적외선이라고 하고요. 보라색 바깥쪽에 도달하는 얘를 뭐라고 합니까? 자외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적외선은 빨간색보다 파장이 긴 거고요. 자외선은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은 것이지요.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 됐죠? 이와 같은 스펙트럼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이렇게 있어요. 이 연속 스펙트럼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그게 뭐죠? 가시광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펙트럼은 어떤 영역을 다루는 거냐? 가시광선 영역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가시광선 영역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연속 스펙트럼은 첫 번째, 얘는 빨주노초, 파남보 연속적으로 쭈루룩 나타나죠.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이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는 모든 파장의 빛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모든 파장의 빛을 포함하고 있다. 자, 이와 같은 연속적인 세개띠가 나타나는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백열등이 있어요. 백열등을 보면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햇빛을 이렇게 분광기나 또는 프리즘으로 이렇게 분산을 시키면
연속적인 세계띠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 놈의 햇빛은 우리가 좀 더 성능이 우수한 성능이 우수한 고성능의 분광기를 통해서 보면 사실은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지요.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요 정도는 우리가 인정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흡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에 이렇게 검은 선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검은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흡수선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럼 누군가가 이 파장에 해당하는 이 빛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흡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흡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흡수를 했냐? 이 고온의 천체에서 방출하는 빛이 있을 거예요. 고온의 천체 우리 태양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얘가 태양의 대기를 통과하거나, 그러니까 이 고온의 천체에 대기를 통과하거나, 또는 성운, 저온의 어떤 기체를 통과를 하거나, 오케이? 이 불빛이 오는 과정에 이 별의 대기, 이거는 별의 대기를 말하는 겁니다. 별의 대기. 별의 대기나 저온의 기체, 별의 대기나 저온의 기체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흡수를 해요. 그러면 얘네들을 통과한 빛을 보면 이 통과한 빛을 분광기를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프리즘을 통과를 시키면 흡수된 빛은 찍혀요? 안 찍혀요? 안 찍혀요. 그러겠죠. 얘네들이 흡수하는 거니까. 됐니? 이때 그러면 이놈의 기체가 흡수를 할 때 어떤 것을 흡수하느냐, 보시다시피 흡수 못하는 것도 있죠. 그렇잖아요? 흡수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흡수 못하는 건 그대로 찍혔겠죠. 그러니까 어떤 파장의 빛만 흡수를 했죠.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이 흡수를 할 때 특정 파장의 빛만 흡수를 한다. 그래서 흡수된 빛은 찍히지 못한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고요. 자, 이제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저온의 기체는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했어요.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불안정해지겠죠.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고온의 기체, 이 고온의 기체가 불안정하니까 어떻게 해요? 빛을 방출하겠죠. 근데 어떤 빛을 방출하느냐? 자기 자신이 흡수한 빛만 방출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특정 파장의 빛만 방출을 합니다. 고온의 기체가. 오케이? 그래서 그 빛만 딱딱딱딱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색 바탕에 요렇게 방출선이 밝은 선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가능하겠지요? 그러면 이와 같은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게 이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하는 그 빛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 금속 원소의 불꽃, 금속 원소를 태우면 그거 금속 원소를 태운 얘를 분광기를 통해서 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특정 파장의 빛만 딱딱딱딱 찍힙니다. 됐어요? 이때 여기 고온의 천체에서 방출했을 때 어떤 기체를 통과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여기 고온의 기체지. 이때 만약에 같은 기체라고 한다라면 흡수선의 위치와
방출선의 위치가 어때요? 같아요. 흡수선의 위치, 흡수선의 색깔, 흡수선의 개수 얘네들이 모두 같습니다. 됐지요? 또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즉 얘네들의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흡수선의 위치나 흡수선의 개수, 흡수선의 색깔, 여기는 흡수선의 색깔은 없겠죠. 그러니까 방출선의 위치, 방출선의 개수, 방출선의 색깔이 어떻습니까? 다 달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방출 스펙트럼 또는 선 스펙트럼을 보면 우리가 원소를 구분할 수 있다. 왜? 원소마다 흡수선 또는 방출선, 흡수선의 위치 또는 개수 또는 색깔, 이건 색깔은 이제 방출선만 말하는 거겠죠. 색깔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원소를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다. 됐죠? 뭐 이거는 우리가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우고 중2 때도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내신에서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이거 100%입니다. 스펙트럼 알겠지? 자, 지워도 되지요? 진짜 그런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자, 형광등, 백열등, 그 다음에 저온의 기체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백열등은 무슨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라고 했죠? 분광기로 보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백열등은 연속 스펙트럼, 그러니까 B가 될 거예요. B. B가 바로 연속 스펙트럼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밝은 선에 이렇게 검은 선, 흡수선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흡수 스펙트럼이겠죠. 그죠? 그 흡수 스펙트럼은 무엇을 통과한 기체를 보는 거예요? 저온의 기체관을 통과한 거를 본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형광등을 보면 요렇게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난대요. 근데 이 방출 스펙트럼이 그러니까 밝은 선으로 찍혔는데 얘네들이 선이 선명하지 않죠. 그죠? 선이 선명하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기 안에 들어있는 이제 기체 때문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됐지 이렇게. 뜬금없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의 한계가 나왔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서술형이 있는 학교에서 이거 잘 물어본다.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한계. 그리고 서술형이 없으면 수행평가에서 이거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한계를 물어본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잘 체크를 해놔. 우리가 러더퍼드는 뭐라 그랬습니까? 원자의 중심에 밀도가 매우 큰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을 누가? 전자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 전자하고 원자핵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하죠? 전기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전기력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끌려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됐니? 그러면 결국에는 원자핵과 전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꽝 충돌하겠지요. 그런데 원자는 어때요? 매우 안정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원자의 안정성에 위배가 됩니다. 원자의 안정성에 위배가 됩니다. 됐어요? 두 번째, 이때 이 전자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플러스에 의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전기장 이야기 했잖아요. 이 전기장이 형성되어지는 이 영역에 얘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전위라고 하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중력장이 형성되어 있는 공간에서 높이 떠 있는 물체가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죠? 위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듯이 이 전기장이 형성되어져 있는 곳에 전하를 띠고 있는 얘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전위를 띠고 있다. 오케이? 그리고 운동하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렇게 끌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위치 에너지 감소하겠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도 감소를 합니다. 오케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이제 인력이 강하게 되는데 제대로 운동을 못 하겠죠. 전자는 그래요. 원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원자의 구석을 벗어났을 때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가 되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무지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오게 되면 에너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입각하여 나머지 그럼 에너지는 어떻게 됐어요? 빛의 형태로 방출이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빛의 형태로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때 방출된 빛을 스펙트럼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분광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무슨 스펙트럼이 나오느냐? 연속 스펙트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연속 스펙트럼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스펙트럼이 나타나느냐? 선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됐어요? 보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 러더퍼드가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어? 그래? 그러면 한번 실제로 그런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스펙트럼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수소를 가지고 해보니까 수소가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수소가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 근데 얘 모형에 입각하면 얘 말이 맞는다라면 지금 내가 본 게 틀린 거잖아. 근데 내가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해도 계속 선 스펙트럼이 나타났다라는 거지. 그럼 이거 잘못된 거네?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 틀렸네? 그래서 이제 얘가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서 선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었을까? 그래서 보어가 궤도 모형을 제안을 합니다. 보어의 원자 모형, 궤도 모형을 제안을 합니다. 전자는 원자 핵 주변에 존재를 할 건데 그냥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궤도에 있다. 그리고 그 특정 궤도에서 얘가 어떤 에너지를 갖는다. 그래서 그 궤도에서 얘가 갖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에너지 준이라고 하잖아. 특정 궤도에서 전자가 갖는 에너지 값, 그것을 우리가 에너지 준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얘가 같은 궤도에서 운동을 하고 있을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안정한 상태로 있는 거야. 그 궤도에서 계속 돌고 있으면. 그런데 이 특정 궤도가 있는 이 특정 궤도가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전자는 다른 궤도에 있을 수 있겠지. 그치? 다른 궤도에 존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궤도에 해당하는 특정 에너지 값이 있다면 궤도마다 에너지 준위가 다 다르다며. 아까 그랬잖아 얘가.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갖는 그 궤도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 궤도마다 에너지 준위가 달라. 그럼 다른 궤도로 가려면 그 궤도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을 얘가 가져야 되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흡수를 하거나 방출을 하겠지. 그래서 흡수를 할 때는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고 방출을 할 때는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다른 궤도로 이동을 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전자가 전이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만큼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한다라는 거지. 됐어?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그렇지? 그래서 전자는 봉준아 네. 이거 알지 지금? 네.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 네. 우리는 뭐만 다룰 거냐? 우리는 수소만 다룰 거야. 그러니까 수소는 원자번호가 1번, 양첨자가 하나, 핵 전하량이 1이겠지요. 오케이? 그래서 특정 궤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껍질, 가장 원자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껍질을 우리가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이렇게 순서대로 쭈루루루. 됐어? 자, 근데 얘를 보니까 무수히 많아. 알파벳으로 한 개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넘버링을 한 거야.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부터 N1, N2, N3, N4 해가지고 쭈루룩 해서 봤더니 N이 무한대로 있다. 그래서 화학에서는 이때 이 N을 뭐라고 그래? 주양자수라고 하지. 그치? 우리는 이 N을 양자수라고 한다. 양자수라고 한다. 이때 전자가 존재하는 궤도, 이것을 우리가 전자 껍질 또는 전자 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갖는 에너지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에너지 준위라고 한다. 그러면 궤도가 없는 이런 부분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전자가 존재 불가능하다. 됐어? 자, 이거를 달리 해석하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란 말이야. 즉 역학 에너지가 있겠지. 이 높이에 해당하는 이 영역에 해당하는 그 값을 전자가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가질 수 없으니까 여기에 존재할 수 없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전자가 갖는 에너지 값, 즉 에너지 준위는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값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연속적이 아니라 불연속적이다. 됐니? 왜? 전자가 존재 불가능한 이곳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을 어떻다? 가질 수 없다. 됐지? 그래서 불연속적이다. 이 말과 같은 표현이 양자화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양자화 되어져 있다. 같은 표현이야. 그럼 왜 양자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느냐? 특정 궤도에서 전자가 갖는 에너지 값, 그 에너지 준위를 En이라고 하고, 이때 N을 우리가 양자수라고 합니다. E1이면 첫 번째 껍질, E2면 두 번째 껍질, E3면 세 번째 껍질,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다고요. 됐어? 그래서 이 값을 누가 결정하냐? 이 N 값이 결정한다. 그래서 양자화 되어져 있다. 양자수가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에서는 어떻게 배웠어요? N제곱분의 1316인가? 1316 kJ/mol 이렇게 배웠죠. 여기에서는 N제곱분의 13.6인가? 아이씨, 단위가 달라요. 이건 전자볼트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어쨌든 적어보세요. 뭐 틀리면 교재 찾아서 수정해라. 에이, 선생님 정확히 가르쳐줘야죠. 이 시험에 안 나와. 알았지? 됐어? 그래서 우리 뭐만 알면 되느냐? 양자수가 결정한다. 알겠지? 양자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볼게요.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있어요.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이 어떻다고 그랬어? 가까울수록 작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때 얘가 갖는 에너지 값이 최소야. 그래, 최소야. 됐니? 자, 그러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위치 에너지 커지듯이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커지겠죠? 그러니까 N이 무한되어져 있었을 때 이때 에너지가 최대값을 갖습니다. 이때
무한대로 갔었을 때 최대값을 갖는 이 에너지 값은 얼마냐면 이때 무한대로 가게 되면 원자의 구속을 벗어나 가지고 원자를 이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로 가게 되면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즉 원자의 구속을 벗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봐라. 우리가 에너지 준위는 뭐라 그랬어? 전자가 특정 궤도에서 갖는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위라고 했잖아. 근데 무한대로 가면 원자의 구속을 벗어난 거라며. 그럼 에너지 준위가 있어? 없지. 그러니까 최대로 갔을 때 이게 얼마야? 빵이야. 됐어?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빵이라며. 최대값이 빵이야. 그럼 나머지 값은 뭘 의미할 수밖에 없어? 음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근데 이 마이너스는 원자의 구속이 되었다라는 걸 의미한다. 가능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바리? 뒤로 넘기겠습니다. 거기 뒤로 넘기세요. 거기 2번, 2, 2, 3 됐습니다. 일단은 넘기세요. 자, 우리가 원자력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양자수는 증가할 거고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고 했지. 그죠? 그러면 전자가 이 전위를 할 텐데 다른 궤도로 이동을 할 때 전자가 전위를 한다라고 했는데 양자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위를 하려면 양자수가 커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커지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위를 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를 가져야지. 왜냐면 커지잖아.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흡수를 해야 된단 말이야. 됐어? 그러면은 얘가 흡수되는 이 빛은 내가 얘한테 빛을 쏴줄 거야 얘한테. 그러면 얘가 흡수를 했어. 그럼 흡수된 빛은 안 찍히겠지. 그러니까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던 요놈이 에너지가 많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 버리려고 하겠지. 에너지를 불안하니까. 그러면 양자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자가 전위를 할 때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 에너지를 방출하겠지. 그때 그것을 분광기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라는 거야.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이때 전자가 전위를 할 때 이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가 바로 뭐냐? 빛에너지 광자다라는 거야. 광자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광자를 흡수하거나 방출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갖는 에너지 값은 어떻다 그랬어? 정해져 있다라고 했지. 예를 들면 첫 번째 껍질이 마이너스 10이야. 두 번째 껍질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0이나 마이너스 3만 가질 수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10에 있던 요 놈이 얼마를 흡수해야 돼? 7을 흡수해야지. 그래야지 마이너스 3이 될 거 아니야.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얘가 5를 흡수해.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5지. 근데 마이너스 5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은 가질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때 전자가 전이할 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는 결국은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흡수하거나 방출하겠지. 이해했어? 얘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전자가 전이를 할 때 EM-EN 이때 M은 전이 전의 양자수, 이때 N은 전이 후의 양자수를 의미한다. 됐니? 그래서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델타 E. 민찬아 오케이? 이거 이해했어? 7을 흡수해야 된다는 건 알겠어?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4,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러고 가질 수 없어. 선생님 왜요? 이거 보호가 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너가 왜 얘네들이 이 값을 가질 수 없어?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 우리는 보호가 한 이야기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니까. 알겠지? 선생님 얘네들 왜 이 값을 가질 수 없어요? 그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거는. 알겠냐? 그러니까 그런 데에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 근데 이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가 뭐라고 그랬냐? 광자 그랬잖아! 깼어? 광자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그랬지? 광자 에너지가 광자가 갖는 에너지 하? F 그랬잖아. 외워야 된다 이거. 처음 듣는 거 아니지? 요게 또 뭐라 그랬지? 람다분의 하C 그랬지. 이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 델타 E는 하 F예요. 람다분의 하C예요.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 델타 E는 진동수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파장하고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요거 뭐 화학 시간에도 많이 했고 우리 이거 광자 에너지는 광전 효과 하면서도 했었잖아. 됐냐? 오케이? 자, 선생님이 이거 교재를 만들 때 수정된 교재를 보내줬어야 되는데 잘못된 파일이 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앞쪽에 이 그림이 있어요. 앞쪽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이제 선생님이 좀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나머지 하나는 밑에 그림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그냥 요것만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 뭐라고요? 수소 원자만 다룹니다. 수소 원자는 전자가 몇 개 있습니까? 한 개밖에 없지요. 근데 이 새끼가 무슨 연유인지 네 번째 껍질에 지금 있습니다. 네 번째 껍질에. 그러면 얘가 전이를 하겠죠? 그러면 얘가 방출하는 빛이 있겠죠? 얘가 방출 가능한 빛의 종류. 빛마다 파장은 다르죠. 그러니까 얘가 방출 가능한 빛의 파장은 몇 가지냐, 몇 종류냐. 즉, 선 스펙트럼을 봤었을 때 선의 위치가, 선의 개수가 몇 개 나오겠냐. 가능? 그럼 볼까요? 여기 있던 얘가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방출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던 얘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그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요거 하나, 그지? 그 다음에 요거 둘, 요거 셋, 그 다음에 요거 넷,
그 다음에 요거 5. 요 놈하고 요 놈은 같잖아요. 그죠? 요 놈하고 요 놈은 같잖아요. 자, 요 놈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6.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요 놈 같잖아요. 그죠? 근데 같은 위치에 찍히겠죠. 따라서 총 몇 종류가 되겠습니까? 6개가 되겠죠. 6가지가 될 거예요. 6가지라고 해야 되겠네요.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죠? 이? 네. 자, 요 그림 빨리 한번 그려볼까요? 요 그림? 그 밑에 그 밑에 빈 공간에다가 자, 첫 번째. 자, 방출하는 빛 이런 ABC 중에 뭐야? 이런 식으로. 아, 네. 뒤지고 싶죠? 자, 흡수하는 빛 B하고 C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에너지 관계를 볼 텐데요. 지금 여기는 그림이 좀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게 그림으로 출제될 수 있거든요. 또 이거를 지금 그림으로 줬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말로써 여러분들 현혹시키기 위해서 말로써 쭉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우리가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계단으로 표현했죠. 아까 위에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서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를 E1, 두 번째 껍질을 E2, 세 번째 껍질을 E3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나타나세요. 그런 다음에 표시를 하세요. 그러면 A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A는 3에서 1이죠. 이게 A예요. 그렇지? 자, B는 이게 B죠. 그죠? C는 요게 C죠. 됐습니까? 이렇게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나타내세요. 이렇게 해야지 술술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헷갈리면 이렇게 합니다. 알겠지? 그러면 에너지 관계를 보세요. 우리가 EA는 넘버 E1과 E3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죠. 그럼 요 값은 EB 더하기 EC와 같다. OX. 자,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더 볼까요? 자, 얘가 마이너스 10, 얘가 마이너스 3,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EA 값 얼마입니까? 두 궤도 에너지 준 차이 얼마죠? 9죠. 얘 얼마예요? 7. 얘 2. 이 관계 알겠습니까? 네. 자, 첫 번째 이 관계 알겠죠?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 A는 두 번째 하 FA는 하 FB 더하기 하 FC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는 어떻게 되죠? 지워지죠? 따라서 FA는 FB 더하기 FC 가능할까요? 그럼 여기서 FB는 FA 마이너스 FC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서 FC는
FA-FB 가능할까요? 네. 됐지요? 네. 자, 세 번째.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람다 A분의 핫C. 요 놈은 람다 B분의 핫C. 요 놈은 람다 C분의 핫C. 우리나라에는 핫C밖에 없네요. 박씨도 없고 김씨도 없고 졸라 재미없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러면 이거를 또 간단하게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람다 A분의 1은 람다 B분의 1 더하기 람다 C분의 1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런 게 시험 문제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도 다 틀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 한 단계 더 나가볼까요? 람다 A분의 1은 그러면 람다 B, 람다 C, 람다 C 더하기 람다 B 가능? 예. 그럼 이거 역수추해주면 따라서 람다 A는 람다 B 더하기 람다 C분의 람다 B, 람다 C?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건 시험제 100%입니다. 요거하고 이 파장관계 물어보는 거, 이 진동수 하고 이 파장관계 물어보는 거, 이거는 시험제 100%인데 100%. 이런 그림을 통해서 나오거나 이런 그림을 통해서 나오거나 또는 말로써 나오거나 그러면 요거를 꼭 그리셔야 되겠죠. 이건 뭐 수학이죠, 그죠? 가능하겠지? 자, 됐습니다. 자, 수소의 에너지 중에 이 n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그냥 k라고 할게요. 아마 13.6 맞을 거예요. 13.6 맞을 겁니다. 단위가 전자볼트고요. 13.16은 아마 킬로줄퍼몰일 거고 단위가 12.6. 아씨, 졸라 가네. 줄로는 몇이에요? 뭐라고? 줄로는 몇이에요? 킬로줄퍼몰이니까 킬로가 10의 3승이잖아. 아, 에라이, 똥물에 들죠. 됐으니까 이 정도로 할게요. 양자수를 결정한다. 자, 우리가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전위를 할 때 그때 방출하는 빛의 파장을 우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라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낸 거예요. 라이먼이라는 사람이 찾아낼 때 뭘 찾아냈냐? N1까지 전자가 전위가 이루어질 때 N1까지 전자가 전위가 이루어질 때 그 위에 얘의 양자수에 상관없이 N1까지만 오면 그때 방출하는 빛의 파장력이 뭐였다? 자외선이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라이먼 계열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라이먼이 찾아내어서. 그래서 라이먼 계열은 전위 후에 양자수가 1이야. 전위 전의 양자수는 전위 전의 양자수는 이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됐지? 그러면 질문. 그럼 자외선 영역에서 최대 에너지는 어디에서 온 걸까? 두 궤도의 에너지 중에 가장 차이가 큰 데가 어디겠어? 그렇지. 무한대에서 N1로 온 거겠지. 최대니까 진동수가 가장 크고 파장이 가장 짧겠지. 그거 정리해줘야 돼? 자,
자, 그러면 최소값은 뭘까? 2에서 그렇지. n2에서 n1로 온 것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진동수는 최소고 파장은 가장 긴 게 되겠지. 자외선 영역에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달머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 궤도까지 올 때 그때 빛의 파장 영역을 봤더니 가시광선 영역이더라. 그래서 종착지가 어디? 전이후의 종착지가 n이 2일 때, 전이후의 종착지가 n이 2다. 그때 빛의 파장은 뭐였다? 가시광선이었다. 그러면 n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봤던 이 n값은 정해져 있더라. 이 n값은 뭐? 3, 4, 5, 6이더라. 됐어? 여기에서 전이돼서 n2까지 오는 놈은 가시광선 영역 발머 계열이더라. 됐지?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 에너지 값은 뭐야? 어디에서 온 거야? 에너지 그렇지. n6에서 n2로. 그러면 최소 값은 n3에서 n2로 온 것이 되겠지. 됐지요? 시험 문제는 뭐만 나온다? 가시광선 영역만 나온다. 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자, 마지막. 파시엔이라는 사람은 어디까지 전이가 될 때? N3까지 전이가 될 때. 그때 빛의 파장 영역이 뭐다? 적외선 영역이다. 됐니? 그래서 얘는 N4 이상에서 올 때다. 그럼 얘는 이제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알겠지요?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따라서 에너지가 큰 놈은 어때요? 종착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놈으로부터 온 것이 에너지가 크죠. 종착지와 가까이에 있는 놈이 에너지가 작은 것이지요. 됐습니까? 일단 요거 좀 이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양자수가 증가할수록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증가한다 그랬고, 지금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이만큼이에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요만큼, 세 번째, 네 번째가 요만큼. 그래서 양자수가 증가할수록 두 궤도 사이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고 있죠. 됐니? 이해했어? 그래서 양자수가 증가할수록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의 차는 줄어든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여기 N2에서 N1로 온 놈하고 N3에서 이렇게 N1까지 온 놈하고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이만큼 나잖아 지금. 요만큼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스펙트럼 분석을 했었을 때 선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도 이만큼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있으니 이만큼의 간격이 있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무한대에서 오는 놈하고 무한대 마이너스 1에서 오는 놈하고 두 놈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이만큼이니 에너지의 차이가 이만큼이니까
선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의 간격도 요만큼밖에 안 되겠지. 뭔 말인가 이해했니? 그래서 멀리에서부터 전이가 이루어져서 올 때 멀리에서 온 놈들로부터는 두 파장의 간격이 선 스펙트럼의 두 파장의 간격이 어때? 좁아. 왜? 에너지의 차이가 작으니까. 선 스펙트럼의 선의 간격이 좁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거를 머릿속에 두고 자, 밑에다가 일단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 그림을 보고 자, 시험 문제는 요 놈만 딱 띄어서 봅니다. 요 놈만 딱 띄어서 보고요. 여기 파장 안 줄 수도 있어요. 파장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장이 짧은 쪽에 에너지가 크다라는 건 알고 있죠? 그쵸? 근데 파장을 안 줘. 그럼 우리가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되느냐? 이 선 스펙트럼의 선의 간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여기는 간격이 넓어요. 그럼 멀리에서 온 거예요? 가까이에서 온 거예요? 멀리. 가까이서 온 거죠. 여기 선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가 선의 간격이 좁아요. 그러면 두 놈의 에너지의 차이가 작죠. 그럼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멀리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간격이 좁은 이쪽이 선의 간격이 좁은 쪽이 파장이 짧아요? 진동수가 커요? 에너지가 크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단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선의 위치의 간격이 좁을수록. 됐지? 자,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에서 그럼 파장이 가장 긴 얘는 에너지가 최소죠. 그쵸? 파장이 길어요? 에너지 작아요? 그러면 얘는 어디에서 어디로 전이했을 때 온 거예요? 3에서 2로 온 게 되겠죠. 가까이에서 올수록 에너지 델타 E가 작다 그랬잖아. 그럼 멀리에서 그러니까 올수록 델타 E는 크다고 했으니까 얘는 N6에서 N2로 온 거겠죠, 뭐. 가능하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합니다. 델타 E의 크기. 전자가 갖는 에너지 값이 아니라 전자가 전이를 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 그 방출하는 빛이 찍힌 거예요. 여기에 방출하는 빛이 찍힌 거지 그 궤도에서 전자가 갖는 에너지 값이 찍힌 게 아니라고요. 그 방출 스펙트럼이니까 전자가 전이할 때 그때 방출하는 빛이 찍힌 거라고. 얘가 두 번째 껍질에서 가는 에너지 값을 나타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전자가 전이할 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빛이 찍힌 거니까. 델타 E의 크기. 그러면 델타 E는 일단은 자외선 영역이 가장 크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시광선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적외선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것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됐니? 그럼 선생님 두 번째 에너지의 크기 비교할 때 그러면 같은 계열이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계열이면 같은 계열일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오는 게 델타 E가 크다고 그랬어? 가까이? 멀리? 멀리. 됐습니까? 멀리에서 오는 놈인 거 당연히 크겠죠. 두 번째 진동수의 크기 비교. 세 번째 파장의 크기 비교. 이런 거 뭐 당연히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는 델타 E와 진동수는 서로 비례 관계라고 했고 델타 E와 파장은 서로 반비례 관계라고 했으니
비교하는 거 아무 문제 없겠지. 됐습니까? 자, 뒤로. 자, 지금 아까 이제 이건 앞에서 이제 우리가 했던 그림인데 여기서 이제 다른 설명을 좀 할게요. 지금 여기 C를 보면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온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떤 파장의 빛을 방출했습니까? 그렇죠.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을 방출했죠. 그러면 이놈의 빛이 다시 가시광선의 빛을 흡수할 수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다시 여기 T는 어떤 파장의 영역의 빛을 방출했습니까? 자외선 영역의 파장의 빛을 방출했죠. 그러면 얘놈은 자외선을 흡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요 새끼가 자외선을 흡수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가능하겠지? 이제 나머지 것도 끝났습니다. 이것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EA는 뭐 EB 더하기 EC 더하기 ED 이건 아까 우리 했잖아. 진동수 관계, 파장 관계 가능하겠지? 됐고요. 뒤로 13.6 맞네. 네, 기억이 역시 녹슬지 않았어. 그래요. 자, 지금 여기는 고맙게도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여기의 선의 위치의 간격이 여기의 선의 위치의 간격보다 어때요? 더 좁죠. 좁을수록 뭐라 그랬습니까? 이쪽으로 올수록 델타 E가 크다라고 했죠. 오케이? 이쪽으로 올수록 델타 E가 커요. 지금 이쪽으로 올수록 파장이 짧아요. 진동수 커요. 그러면 이쪽으로 올수록 파장이 지금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가시광선 영역에서 파장이 이쪽이 가장 길어요. 그러면 델타 E는 가장 작죠. 그러면 이 니을에 해당하는 빛은 N2에 해당하는 빛의 파장입니까? N2? 아니지. 같은 궤도의 전자가 있을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고 안정한 상태로 있다고 했어. 이때 찍히는 빛은 델타 E가 찍히는 거야. 그 중에서 파장이 가장 길어 델타 E가 최소야. 그럼 가시광선 영역에서 뭐에 해당이 되겠어? 3에서 2로 온 빛이 되겠지. 그러면 가장 짧은 요놈은 N6에서 N2가 되겠지. 가시광선이니까 종착역은 다 N2가 돼야 돼. 그럼 요놈은 니은은 N5에서 N2가 될 것이고 디귿은 N4에서 N2가 되겠지. 됐어? 그럼 각각에 해당하는 빛 찾을 수 있겠지. 됐습니까? 어렵지 않지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